서울 외곽에 위치한 푸른솔 요양원은 아침 8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29살의 박수진은 오늘도 변함없이 어르신들의 식사 준비와 생활, 보조 업무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키 160cm의 단정한 체구에 늘 밝은 미소를 지닌 수진은 이곳에서 일한 지 2년째였습니다. 수진에게는 남들과 다른 아픈 사연이 있었어요. 신생아 때 보육원에 맡겨진 그녀는 자신의 출생 비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후 사회에 나와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지금은 이 요양원에서 생활복지사로 일하고 있었죠. 비록 힘든 환경에서 자랐지만 수지는 항상 긍정적이고 성실한 성격으로 어르신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입소자가 오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58세의 남성 환자로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채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이었어요. 수진아, 새로 오시는 분 준비 다 됐지? 요양원 원장인 김순자 원장님이 물어보셨어요. 6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원장님은 수진을 특히 아꼈습니다. 네, 원장님. 305호실 준비 완료했어요. 그분이 이한수 씨인데 의식불명 상태라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거야. 가족분들도 오늘 같이 오실 예정이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돌보겠어요. 오전 10시쯤 구급차가 요양원 앞에 도착했어요. 의료진들이 들것에 누운 환자를 조심스럽게 옮겼죠. 뒤따라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과 30대 후반의 남성이 함께 들어왔어요. 수지는 새로운 입소자와 가족들을 맞이했습니다. 환자의 부인이라고 소개된 조미영 씨는 피곤해 보였지만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함께 온 남성은 미영 씨의 직장 동료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복지사 박수진입니다. 앞으로 이한수 어르신을 잘 돌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편이 이런 상태라 걱정이 많이 돼요. 미영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여기서는 전문적인 간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안심하세요. 의료진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요. 환자를 325호실에 안착시킨 후 수지는 개인 소지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미영 씨가 가져온 작은 여행 가방에는 환자의 옷가지와 개인용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서랍에 정리해 드릴게요. 수진이 옷을 정리하던 중 가방 밑바닥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투가 찢어져서 안에 서류들이 보였는데 그중 하나가 출생신고서였습니다. 처음에는 환자의 출생신고서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아니었어요. 신고인은 이한수 그리고 아이의 이름은 박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생년월일은 1995년 3월 15일 자신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수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에 다른 서류들도 살펴봤는데 병원 출생 증명서와 몇 장의 사진이 더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성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29년 동안 궁금해했던 자신의 출생 비밀이 한 장의 서류로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왜 이한수가 자신의 출생신고서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미영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수지는 서둘러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넣었어요. 마침 미영 씨가 다른 수속을 마치고 돌아왔거든요. 정리 다 됐나요? 네, 다 정리해 드렸어요. 혹시 환자분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미영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저희 부부는 자녀가 없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그냥 간병 계획을 세우려고요. 죄송합니다. 수지는 더 이상 묻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한수가 자신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그날 오후 수지는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원장님, 혹시 시간 되실 때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사실, 개인적인 일인데요. 수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원장님께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원장님은 놀란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출생신고서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네. 생년월일도 정확히 일치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원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신중하게 말했어요. 수진아,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야. 하지만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고 가족들의 상황도 고려해야 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평소처럼 환자를 돌보면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봐. 그리고 혹시 보육원에 관련 기록이 남아있는지도 확인해보고. 수지는 원장님의 조언에 따라 신중하게 행동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수지는 자신이 자란 보육원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자랐거든요. 아, 수진이. 잘 지내고 있니? 나 김보모야. 김보모님, 혹시 제 입소 당시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친부모에 대한 정보 같은 것 말이에요. 김보모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진아, 사실 내 아버지가 널 맡길 때 연락처를 남겼었어. 하지만 곧 연락이 끊어졌고. 아버지가요? 어떤 분이셨어요? 젊은 남자였는데 이름이 이한수였던 것 같아. 당시에 아내를 잃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하시더라. 수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역시 이한수가 자신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요? 원장님이 당시 기록을 보관하고 계실 거야. 내일 한번 확인해 볼게.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29년 만에 아버지를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그 아버지가 의식불명 상태라는 현실이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이한수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305호실에 들어가니 환자는 여전히 의식 없는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일 수도 있는 그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58세의 나이에 맞는 성숙한 얼굴이지만 어딘가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제 아버지이신가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당연히 대답은 없었어요. 그때 보육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부모님이었어요. 수진아, 원장님이 당시 기록을 찾아보셨는데 정말 내 아버지가 이한수 씨 맞더라. 정말요? 응.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 당시에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최근에 다시 연락이 왔었어. 최근에요? 언제요? 2달 전쯤 딸을 다시 찾고 싶다고 하면서 연락처를 물어보더라. 수진의 가슴이 뛰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제 연락처를 주셨나요? 아니야. 원장님이 본인 동의 없이는 줄 수 없다고 하셨거든. 그런데 며칠 후에 사고 소식을 들었어. 수지는 운명의 잔혹함을 느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찾으려던 바로 그때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미영 씨가 남편을 면회하러 왔어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미영 씨, 혹시 남편분이 최근에 특별한 일을 하고 계셨나요? 특별한 일이요? 네. 뭔가 찾아다니시거나 누군가와 연락을 취하시거나. 미영 씨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사실
최근에 이상했어요. 옛날 이야기를 자주 하시고 누군가를 찾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딸을 찾는다고. 남편의 전 부인 사이에서 난 아이인 것 같아요. 미영 씨의 말에 수지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진실을 말하기에는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남편분의 전 부인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미영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죄송해요. 그냥 환자분 케어에 도움이 될까 해서요. 미영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남편이 29살 때 첫 번째 결혼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출산 중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보육원에 맡겼다고 했어요.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혼자서 키우기 어려워서 보육원에 맡겼다고. 그런데 요즘 들어서 그 아이를 찾고 싶어 하더라고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아버지가 정말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영 씨의 다음 말이 수진을 당황시켰어요. 사실 이번 사고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복잡해졌어요. 병원비 부담도 크고. 미영 씨의 목소리에 무언가 암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저녁에 수지는 동료인 정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간호사는 수진보다 5살 많은 선배로 이곳에서 5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혹시 이한수 환자 가족들에 대해 아는 거 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서요. 정간호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오늘 오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요? 부인이 어떤 남자와 전화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재혼 이야기를 하더라고. 재혼이요? 응. 남편이 이 상태인데 벌써 다른 남자와. 좀 이상하지 않아? 수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미영 씨가 남편이 의식불명인 상황에서 다른 남자와 재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들었어요? 병원비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도 하고 빨리 정리하고 싶다는 말도 하더라고. 수지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만약 미영 씨가 치료를 포기하고 재혼을 선택한다면 이제 막 찾은 아버지를 잃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미영 씨의 재혼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수지는 용기를 내어 미영 씨에게 직접 접근해 보기로 했어요. 미영 씨가 혼자 있을 때를 노려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미영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사실 제가 남편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미영 씨의 표정이 의심스러워졌어요.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죠?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제가 이한수 씨의 딸일 수도 있어요. 미영 씨는 수진의 말에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뭔 소리를. 수지는 어제 발견했던 출생신고서와 보육원에서 확인한 내용을 설명했어요. 미영 씨는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남편의 딸이라는 거예요? 증거도 있어요. 출생신고서에 아버지 이름으로 이한수라고 되어 있고 보육원 기록도 일치해요. 미영 씨는 잠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남편이 찾고 있던 딸이 바로,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미영 씨,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뭐죠? 혹시 다른 분과 재혼 계획이 있으신가요? 미영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누가 그런 말을.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상태에서 미영 씨는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 일에 간섭해요? 설사 남편의 딸이라고 해도 지금까지 나타나지도 않았던 사람이.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다고요. 그럼 왜 하필 지금 나타나는 거죠? 남편이 이런 상태가 된 지금에서야. 수지는 억울했지만 미영 씨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의붓딸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요. 미영 씨, 저는 정말 아버지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미영 씨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이미 다 정해진 일이에요. 남편은 깨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의사도 말했고,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해요. 아직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쉽게 말하지 마세요. 3년 동안 남편을 돌봐왔는데, 이제 와서, 그때 복도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40대 초반의 남성이 미영 씨를 찾아왔었습니다. 미영아, 여기 있었구나. 뭔 일이야? 그 남자는 최준혁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미영 씨의 회사 동료라고 했지만 둘 사이의 분위기를 보니 연인 관계인 것 같았습니다. 이분은 누구야? 미영 씨가 준혁 씨에게 수진의 정체를 설명하자 준혁 씨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뭘 원하는 거죠? 저는 그냥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증거가 있나요? 요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준혁 씨의 말투가 점점 공격적이 되었어요. 출생신고서와 보육원 기록이 있어요. 그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죠. 수지는 준혁 씨의 적대적인 태도에 당황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를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럼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죠? 왜 하필 이한수 씨가 사고를 당한 지금? 준혁 씨와 미영 씨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 죄송하지만 더 명확한 법적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환자와의 면회를 제한해야겠어요. 미영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럴 권리가 있나요? 가족이 원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제한할 수 있죠. 수지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이제 막 찾은 아버지에게서 멀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원장님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원장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구나.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몇 달은 걸릴 거야. 그 사이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원장님의 말에 수지는 더욱 답답해졌어요. 다음 날부터 수지는 이한수 환자와의 접촉이 제한되었어요. 미영 씨와 준혁 씨가 요양원 측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멀리서 아버지의 병실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미영 씨와 준혁 씨가 다음 달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한수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어요.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법적 절차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미영 씨와 준혁 씨의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들은 결혼과 동시에 이한수의 치료를 완전히 중단하고 자연사를 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지는 이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졌어요. 29년 만에 찾은 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원장님, 정말 아무 방법이 없을까요? 원장님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법적으로는 배우자의 권한이 절대적이야. 특히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서는. 그럼 친자 확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치료를 연장할 수는 없나요? 그것도 법원 허가가 있어야 가능해.
하지만 시간이 수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젊은 변호사인 김대호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네요. 친자 확인 소송은 몇 달이 걸리고 그 사이에 환자분이 응급 보전 명령은 안 될까요? 가능은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요. 출생신고서와 보육원 기록만으로는. 그럼 DNA 검사는요? 환자가 의식불명이고 배우자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법원 허가가 있어야 해요.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언론의 도움을 받는 거죠. 언론이요? 이런 휴먼 스토리는 방송국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여론의 압박으로 상황을 바꿀 수도 있고요. 수지는 망설였어요.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써야 했어요. 다음 날 수지는 지역 방송국에 연락을 했어요. 휴먼 다큐멘터리 팀에서 관심을 보였고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방송 녹화 당일 수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29년간의 고아 생활, 우연히 발견한 아버지, 그리고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까지. 정말 힘든 상황이시네요. 아버님을 만나 뵙고 마음이 어떠세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평생 궁금했어요. 제 부모가 누구인지, 왜 저를 보육원에 보냈는지. 이제야 그 답을 찾았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서 혹시 아버님 부인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미영 씨의 입장도 이해해요. 하지만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아버지가 깨어날 수도 있잖아요. 방송이 나간 후 예상보다 큰 반향이 일었어요. 시청자들의 동정과 지지가 쏟아졌고 요양원에는 격려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와 준혁 씨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언론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압박하려는 거예요? 미영 씨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저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이제 우리 사생활까지 공개됐잖아요. 이 책임은 어떻게 질 거예요? 준혁 씨도 격분했어요.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미영 씨는 아예 요양원 출입을 금지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사흘 후 수진에게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이한수의 대학 동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을 보고 연락드려요. 저는 이한수의 대학 동창 정민호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한수에 대해 아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정민호는 50대 후반의 의사로 이한수와는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였다고 했어요. 수지는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수가 첫 번째 부인을 잃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정민호의 목소리에 깊은 동정이 묻어 있었어요. 부인이 출산 중에 돌아가신 거죠? 네. 그때 한수는 정말 절망했어요. 갓난아기를 혼자 키우려고 했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보육원에 보내신 거죠?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무엇보다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평생 후회했어요. 정민호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이거 한수가 늘 가지고 다니던 거예요. 딸 사진이 들어있어요. 사진첩을 펼쳐보니 갓난아기 시절의 수진 사진들이 나왔어요. 수진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그리워하셨나요? 매년 생일마다 꽃을 사서 보육원 앞에 놓고 가곤 했어요. 직접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수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더욱 슬펐어요. 최근에도 연락하셨나요? 사고 나기 한 달 전에 전화했어요. 드디어 딸을 찾았다고
곧 만나러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민호의 다음 말이 수진을 놀라게 했어요. 그런데 한수가 걱정하는 게 있었어요. 현재 부인이 결혼 목적이 순수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미영 씨가 한수와 결혼할 때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정민호는 미영 씨의 과거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려주었어요. 그녀는 이전에도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했다가 이혼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받아낸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아마 한수의 재산을 정리하고 준혁 씨와 새 출발하려는 것 같아요. 수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미영 씨가 단순히 재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나요? 한수가 의심하고 있어서 사설 탐정을 고용했었어요. 그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정민호는 이한수의 집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가져왔다고 했어요. 그 중에는 미영 씨와 준혁 씨의 관계를 증명하는 사진들과 재산 이전 계획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반격할 무기가 생겼어요. 수지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정민호가 가져온 자료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미영 씨와 준혁 씨가 이한수의 사고 이전부터 불륜 관계였다는 것, 그리고 이한수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수지는 이 자료들을 가지고 다시 김대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배우자의 치료 거부 권한을 무효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요? 불륜과 재산 편취 목적이 명확하다면 법정에서 승산이 있어요. 특히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서 김 변호사는 즉시 법원에 응급보전 명령을 신청했어요. 동시에 미영 씨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장도 제출했습니다. 이틀 후 법원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어요. 일단 일주일간 치료 중단을 보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영 씨와 준혁 씨는 이 소식을 듣고 당황했어요. 특히 자신들의 불륜 관계가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다는 사실에 크게 동요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미영 씨가 수진에게 따지러 왔어요.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수진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불륜 관계였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미영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수지는 정민호가 제공한 자료들을 보여주었어요. 미영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준혁 씨가 나타났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모함하는 거예요? 모함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아버지가 사고 나기 전부터 당신들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준혁 씨도 증거들을 보고는 당황한 기색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수 씨가 깨어날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건 의학적 판단의 문제예요. 당신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고요. 며칠 후 법정에서 첫 번째 심리가 열렸어요. 수지는 김대호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고 미영 씨와 준혁 씨도 변호사를 대동했습니다. 재판장에서 수지는 자신이 이한수의 친딸이라는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출생신고서, 보육원 기록, 그리고 정민호의 증언까지. 반면 미영 씨 측에서는 수진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지만 불륜 관계와 재산 편취 의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판사는 일주일의 추가 조사 기간을 주고 그동안 환자의 치료를 지속하라고 명령했어요. 수지는 드디어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305호실에 들어가니 이한수는 여전히 의식 없는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수진이에요.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아버지가 평생 찾던 딸이에요. 그 순간이었어요. 이한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수지는 놀라서 간호사를 불렀어요. 의료진이 달려와서 확인해 보니 정말로 환자의 의식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깨어나는 건 아닐까요? 의사는 신중한 표정을 지었어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수지는 기뻤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수지는 매일 아버지 곁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 보육원에서의 생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을. 그리고 일주일 후 기적이 일어났어요. 일주일 후 아침 수진이 평소처럼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이한수가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수진은 감격해서 소리쳤어요. 이한수는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았지만 점차 수진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누구세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히 의식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수진이에요. 아버지가 평생 찾던 딸이에요. 이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정말 수진이야? 네, 아버지 저예요.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29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서 검사를 한 결과 이한수의 의식은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미영 씨와 준혁 씨는 급히 요양원으로 왔어요. 하지만 이한수가 깨어나자 그들의 입장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여보, 깨어나셨구나요. 미영 씨가 어색하게 인사했지만 이한수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미영 씨, 그동안 고생했네요. 이한수는 준혁 씨를 보더니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어요. 준혁 씨도 자주 오셨나 봐요. 그 말에 준혁 씨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한수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정말 내 딸이야? 네, 아버지. 출생신고서도 있고 보육원 기록도 있어요. 이한수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만났으니까 됐어요. 미영 씨와 준혁 씨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한수가 깨어났고 딸까지 나타났으니 그들의 계획은 물거품이 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영 씨는 이한수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한수도 동의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위자료는 합당하게 드릴게요. 미영 씨와 준혁 씨는 그렇게 두 사람의 삶에서 사라졌어요. 한 달 후 이한수는 완전히 회복되어 요양원에서 퇴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수진도 요양원 일을 그만두고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네, 아버지.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이한수는 수진에게 집안 사업을 물려주겠다고 했지만 수진은 거절했어요. 저는 요양원에서 일하는 게 좋아요. 다른 분들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버지가 지원할게. 이한수는 딸의 뜻을 존중했어요. 1년 후 수진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문적인 복지사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이한수는 딸을 위해 작은 사회복지센터를 열어주었습니다. 수진 복지센터라는 이름의 그곳에서 수진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과 노인들을 도왔어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거든요. 이한수도 건강을 회복한 후 딸의 일을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두 사람은 진정한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저도 아버지가 있어서 행복해요. 어느 날 수진은 복지센터에서 일하던 중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어요.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강민우였습니다. 민우는 수진의 성실함과 따뜻함의 매력을 느꼈고 수진도 그의 진실한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이한수도 민우를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수진아, 민우 씨 정말 좋은 사람 같아. 아버지가 봐도 너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어.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이지. 너희 둘이 함께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이듬해 수진과 민우는 결혼하기로 했어요. 결혼식 날 이한수는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이런 날을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저도요, 아버지. 아버지가 있어서 완전한 결혼식이 됐어요. 결혼 후에도 수진은 복지센터 일을 계속했어요. 민우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보람찬 생활을 했습니다. 몇 년 후 수진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이한수는 할아버지가 되었고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손주 정말 예쁘네. 이한수가 손주를 안고 말했어요. 할아버지를 닮았나 봐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엄마를 더 많이 닮은 것 같은데. 손주의 이름은 이아름이라고 지었어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라는 의미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이한수는 손녀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할아버지가 어릴 때는 엄마를 찾지 못해서 정말 슬펐단다. 왜요?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엄마와 헤어지게 되었거든. 하지만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었어. 아름이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신기하게 들었어요. 그럼 이제는 행복하시죠? 그럼 정말 행복해. 아름이가 있어서 더욱 행복하고 수지는 이런 가족의 모습을 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려웠던 과거가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버지, 그때 제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아버지는 깨어나지 못했을 거야. 내가 있어서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 저도 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우리 모두 서로 만날 운명이었나 봐. 민우도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29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지만 결국 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을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새로운 가족도 꾸릴 수 있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경험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보람과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수진 복지센터는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복지기관이 되었어요. 수진과 민우 그리고 이한수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수진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많은 아이들을 만났어요. 부모를 찾지 못하는 아이들,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괜찮아. 언젠가는 너도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수진이 한 아이에게 말해주었어요. 정말요? 정말이야. 선생님도 그랬거든. 수진의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요양원에서 우연히 만난 아버지와 딸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갔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이었어요. 수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있고 사랑하는 남편과 딸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한수도 인생의 후반부를 딸과 손녀와 함께 보내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과거의 실수와 후회는 모두 용서받았고
새로운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